온돌은 비효율적이다. 국제회의장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실험실에서 공개된 단 하나의 데이터가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는 바닥 난방이 어떻게 공기 난방을 이긴다는 말인가?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갈라졌고 비웃던 쪽은 점점 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이라며 가볍게 넘기던 온돌이 왜 이 순간 과학으로 인정받게 된 걸까요? 그 갈등의 중심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미넨 공과대학에서 에너지 효율을 연구해온 지 10년째예요. 건물 난방 시스템의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일이 제 전공이죠. 유럽의 라디에이터부터 최신 바닥 난방까지 저는 숫자로 증명된 효율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의 온돌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작년 가을 서울국제에너지 포럼 초청장을 받았을 때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선배 연구자 하인츠는 레드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수백 년 전 농경 사회 기술을 왜 연구하느냐고요. 마르쿠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한다고, 현대 도시에선 쓸모없다고 잘라 말했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효율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거니까요. 온돌 같은 낡은 방식이 독일의 정밀한 라디에이터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예상대로 비효율적인 전통 기술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요. 보고서에는 이미 결론이 보였어요. 온돌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선 경쟁력이 없다고 쓸 생각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측정 계획을 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찍고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라디에이터와 비교 분석하면 끝이었죠. 3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현지 연구진이 안내한 게스트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쇠 울림도, 보일러의 가동음도, 송풍기의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바닥만이 따뜻했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 안을 둘러봤지만 난방 장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천장에도 구석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온기가 손바닥 전체로 전달됐죠. 창가 쪽을 만져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중앙도 문 근처도 화장실 앞도 모두 같은 온도였어요. 불가능했습니다. 10년간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런 균일한 열 분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디에이터는 항상 열원 근처가 뜨겁고 먼 곳은 차갑습니다. 그게 연력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귀를 바닥에 가까이 댔습니다. 혹시 미세한 기계음이라도 들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봤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따뜻했어요. 라디에이터 앞에 설 때는 얼굴만 뜨겁고 발은 차가운데 여기는 반대였습니다. 발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왔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인츠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낡은 기술, 비효율적인 전통, 박물관 유물. 그런데 이 방은 제가 경험한 어떤 최신 난방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온도계는 섭씨 22도를 가리켰고 습도계는 45%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수치였어요. 모순이었습니다. 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하의 서울이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라디에이터의 건조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균일한 온도 분포, 완벽한 침묵, 안정적인 습도, 발에서 올라오는 온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온 이유가 바뀌었다는 걸요. 이제 온돌의 비효율을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 10년간의 확신이 왜 틀렸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첫날 밤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이 조용한 따뜻함이 내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측정 장비를 가방에 챙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젯밤의 당황은 일시적인 착각일 거라고요. 제대로 측정하면 온돌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현지 연구진이 안내한 첫 번째 장소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30평형, 3인 가족이 사는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특정 구역은 뜨겁고 다른 구역은 차가울 거라고요. 어젯밤 게스트하우스는 작은 방이라 우연히 균일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과 똑같은 온기가 발을 감쌌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얇은 실내화를 내밀며 바닥을 느껴보라고 말했죠.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곧바로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닥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 중앙이 섭씨 28도, 창가 쪽이 27도, 벽면 근처가 27.5도였습니다. 편차가 1도 이내였어요. 30평 넓이의 공간에서 이런 균일함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배운 연력학에서는요. 라디에이터 시스템에서는 열원 근처가 30도를 넘고 먼 구석은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5도에서 10도의 편차는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마치 바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열판인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방들로 이동했습니다. 안방, 작은 방, 부엌 심지어 화장실 앞까지 측정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온도 편차가 2도를 넘지 않았죠. 문 근처나 외벽 접촉면 같은 열 손실이 큰 곳도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이건 제 가설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더 믿기 어려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바닥에 가까이 댔어요. 온수가 배관을 흐르는 소리라도 들릴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보일러실로 안내받아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미세한 펌프 진동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본 최신 보일러들은 항상 웅웅거리는 저음을 냈는데 이건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집주인에게 난방비를 물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독일에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면 한 달에 200유로, 한국 돈으로 30만 원은 나올 텐데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더 넓은 면적을 더 균일하게 데우면서 에너지는 덜 쓴다니요. 연력학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 습도 45%였어요. 라디에이터 난방에서는 겨울철에 3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온돌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조함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1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처음 들어갈 때 집주인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제대로 느껴보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었죠. 느낌 같은 주관적인 감각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바닥 전체가 열원이 되어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표면에서부터 온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사열의 원리였죠. 라디에이터는 대류를 통해 공기를 먼저 데웁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얼굴은 뜨겁지만 발은 차갑죠.
온돌은 반대였어요. 발에서부터 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높았던 거예요. 저는 연구진 차량에 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 조용하고 균일한 열은 대체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걸까? 측정 장비를 가방에 넣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가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온돌은 비효율적인 전통 기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인츠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10년 경력의 연구자가 첫 현장 조사에서 모든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치솟았어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지 연구진은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아직 입주 전이라 바닥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디어 온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안전모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공사 소음이 가득했어요. 현장 관리인이 3층 한 세대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 전체에 초록색 배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정밀한 회로처럼 배관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방 전체를 빠짐없이 덮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배관 간격은 15cm에서 20cm 정도였어요. 외벽 쪽은 더 촘촘했고 중앙 부분은 조금 넓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촘촘한 배관 배치가 균일한 온도,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라디에이터처럼 한 지점에서 열을 뿜는 게 아니라 면 전체가 열원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배관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죠. 이 안으로 온수가 흐르면서 바닥 전체에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장 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온수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라디에이터는 70도에서 80도의 고온수를 사용합니다. 작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열을 쏟아붓는 방식이죠. 반면 온돌은 낮은 온도로 넓은 면적을 가열하는 방식이었어요. 연력학적으로 보면 온도 차이가 작을수록 열 손실이 줄어듭니다. 같은 열량을 전달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거죠. 제가 10년간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장 관리인은 다음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배관 위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타를 치고 마지막으로 마루나 타일을 시공한다는 거였어요. 층층이 쌓이는 구조를 들으며 저는 또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추결 효과였습니다. 배관에서 나온 열이 두꺼운 시멘트 층을 통과하면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이 천천히 표면으로 방출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라디에이터는 보일러를 끄면 금방 식지만 온돌은 몇 시간 동안 온기가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바닥 시공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매끄러운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미지근했어요. 아직 난방을 가동하기 전인데도 차갑지 않았죠. 시멘트층이 실온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래 15cm 간격으로 배관이 깔려 있고 그 위로 단열재와 시멘트가 쌓여 있고 마지막으로 마루가 덮여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 구들의 원리가 현대기술과 결합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온수 보일러로, 구들장이 시멘트 몰탈로, 연기 통로가 배관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았어요. 바닥을 데워 사람에게 직접 온기를 전달한다는 것이요.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현대식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어요. 배관은 분배기를 통해 각 방으로 나뉘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이었죠. 유지 관리도 명료했어요. 배관이 막히거나 새는 일만 없으면 10년, 20년도 문제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온돌은 물리적 구조 자체가 단순했어요. 온수가 배관을 따라 흐르고 열이 바닥으로 전달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이 숨어 있었어요. 현장을 나서면서 저는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면 어떨까?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음 주 세미나가 걱정됐어요. 서구 연구자들 앞에서 이 발견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하인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통 기술은 비효율적이라던 그 말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돌은 낡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세미나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화상 이미지, 온도 분포 그래프, 에너지 소비 비교 자료까지. 하지만 불안했어요. 서울 시내 호텔 컨퍼런스홀에는 10여 개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하인츠, 마르쿠스, 그리고 프랑스의 장 교수까지. 모두 유럽 난방 기술의 권위자들이었죠. 그들의 시선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회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오후 세션 첫 번째였어요. 단상에 오르며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보였죠. 발표 제목을 읽는 순간부터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분석이라는 제목이 그들에겐 시간 낭비로 보였던 거예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바닥 온도 분포 이미지였어요. 균일한 빨간색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온도 편차 1도 이내라는 수치를 제시하는 순간 하인츠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특수한 경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초기 투자는 라디에이터 대비 20% 높지만 운영 비용은 30% 낮다는 데이터였어요. 3년이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객석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온수 온도 비교였습니다. 온돌이 40도에서 50도의 낮은 온도로 작동한다는 사실, 라디에이터의 70도에서 80도와 대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낮은 온도로 넓은 면적을 가열하는 방식이 열 손실을 줄인다고 설명했죠.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는 신호였죠. 그는 펜을 탁자에 던지듯 놓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열 시간이 느리다는 온돌의 단점을 이미 결론 내린 표정이었어요. 장 교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듯한 자세였죠. 몇몇 연구자들은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발표를 반박할 논리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추결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일러를 끄고도 몇 시간 동안 온기가 유지된다는 점, 장시간 난방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인츠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관 간격을 극도로 좁게 만들면 당연히 균일해진다는 지적이었죠. 설치 비용 상승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실제 비용 데이터를 다시 제시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습니다. 장 교수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온돌은 전통을 미화한 비효율이라는 거였어요. 농경 사회의 생활 방식에 맞춰진 기술이며 현대 도시 구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죠. 유럽은 이미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아파트 보급률이 60%가 넘고 대부분이 온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대 도시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문화적 선호일 뿐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는 습관 때문에 온도를 고집하는 거라는 논리였어요. 저는 실측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평균 방열 효율, 온도 유지의 균일성, 에너지 분산 정도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대 도시 구조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죠. 질의응답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데이터를 보여줘도 논리를 설명해도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입견이 사실보다 강했던 거죠. 복도에서 하인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온돌은 결국 지역기술이라는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세계 표준이 될 순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일주일간의 발견이 10분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2층 조사에서 집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제대로 느껴보라던 그 말이요. 그들은 바닥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만 봤을 뿐이죠. 온돌이 사람의 삶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왜 수백 년간 살아남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의 굴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뭔가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인츠와 동료들의 논리에는 분명 빈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을 뿐이었죠.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가정집 측정 기록, 공사 현장 사진, 보일러 운영 자료, 에너지 소비 그래프까지 하나씩 천천히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라디에이터와 온돌의 에너지 소비량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실내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급격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래프가 톱니 모양으로 튀었죠. 반면 온돌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했습니다. 추결 효과였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죠. 저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난방 상황을 가정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17시간 연속 난방. 한국 가정의 평균적인 겨울철 패턴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계속해서 공기를 데워야 했어요. 공기는 열용량이 작아서 금방 식으니까요. 온수를 70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온돌은 달랐습니다. 바닥의 시멘트층이 열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보일러가 잠깐 꺼져도 온도가 유지됐습니다. 온수 온도도 40도에서 50도면 충분했죠. 낮은 온도 차이는 곧 낮은 열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돌의 총 에너지 소비량이 라디에이터보다 23% 낮았습니다. 오차 범위가 아니었어요. 명확하고 일관된 차이였죠. 3번 재계산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제시한 30%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계산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복사열 효과였어요. 온돌은 공기를 먼저 데우지 않고 물체와 사람에게 직접 열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온도가 라디에이터보다 2도 정도 낮아도 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2도 차이는 에너지 소비에서 약 10%의 절감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온도 유지 방식이었습니다. 시멘트층의 추결 효과로 온도 변동이 적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계속 재가열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약 8%의 추가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습도 안정성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가습기를 돌려야 했어요. 하지만 온돌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습기 전력 소비까지 계산하면 약 5%의 차이가 더 생겼죠. 모두 합치면 23%였습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 이 계산을 검증했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넣어봤어요. 외부 온도, 실내 면적, 단열 수준, 사용 패턴까지. 어떤 조건에서도 장시간 난방에서는 온돌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을 깨달았어요. 단기 효율만 비교했던 겁니다. 한두 시간 급속 난방에서는 라디에이터가 유리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루 종일 난방을 켜놓죠. 장시간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났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정된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하인츠와 마르쿠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시간대별 에너지 소비 그래프와 장시간 난방 시뮬레이션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흘 뒤 하인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조가 달라져 있었어요. 흥미로운 분석이라는 말과 함께 유럽 기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데이터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마르쿠스의 답장은 더 놀라웠습니다. 바닥 난방의 열 손실이 크다는 건 오래된 통념이었다는 인정이었어요. 제 데이터를 보니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독일에서도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이었어요. 저 아래 수백만 명이 온돌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효율 따위는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썼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효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온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전통 기술은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데이터를 보는 눈을 가렸던 거예요. 나 스스로도 예상을 넘어선 사실 앞에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낡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분산 최적화를 이룬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더 놓치고 있는 걸까? 전환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지 연구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경상남도에 40년 경력의 온돌 장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틀 뒤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아래 자리 잡은 보일러 작업장이었어요.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보일러라고만 써 있었죠. 작업장 문을 열자 쇳가루 냄새와 함께 배관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쪽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배관 하나를 손에 쥐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었죠. 배관을 손끝으로 돌리며 미세한 진동까지 확인하는 그의 손놀림은 정밀했습니다. 현지 연구진이 소개를 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작업장 한쪽의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온돌은 단순하다고요. 바닥을 데우는 거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열은 사람의 발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먼저 데우니까 얼굴은 뜨겁고 발은 차갑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편하다고, 온돌은 그걸 안다고 말했죠. 단순한 말이었지만 수백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김 사장은 작업대로 걸어가 배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배관 하나를 깔 때도 간격, 깊이, 굵기 모두 이유가 있다고요. 너무 촘촘하면 비용만 들고 너무 듬성듬성하면 온도가 고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균형을 찾느냐고 묻자 그는 경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사는 사람도 다르다고요. 노인이 사는 집은 조금 더 따뜻하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안정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구들장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죠. 45년 전 스승에게 배울 때라고 했습니다. 돌 하나 놓는데도 각도가 있다고, 열기가 고르게 퍼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사진 속 구들장은 정교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현대 배관 못지않게 치밀한 구조였어요. 김 사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온돌은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이라고요. 빨리 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고르게 편안하게 데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정렬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온도, 분포, 설치 비용만 계산했어요. 하지만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활 방식과 시간, 그리고 쾌적함을 중심에 둔 완성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김 사장의 손을 보며 저는 조용한 존경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학위도 논문도 없었지만 그의 손과 경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작업장을 나서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 밤, 이곳에서 느꼈던 묘한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낯선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이 단순한 생활 경험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온기가 발바닥 전체로 스며들었어요. 김 사장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열은 사람의 발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그 말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이었어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이 방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라디에이터처럼 금속 소리도 송풍기 바람도 없었죠. 노트북을 열어 지난 2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가정집 측정 데이터, 공사 현장 사진, 에너지 소비 그래프, 김 사장과의 만남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서구식 난방과 온돌의 차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속도의 기술이었어요. 스위치를 켜면 10분 안에 방이 따뜻해지지만 건조하고 온도 편차가 컸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끄면 30분도 안 돼서 식었죠. 온돌은 시간의 기술이었습니다. 예열에 한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데워지면 하루 종일 편안했어요. 보일러를 꺼도 몇 시간 동안 온기가 유지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기술이었죠. 2층 조사 때 집주인이 건넸던 얇은 실내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을 제대로 느껴보라던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었죠. 느낌 같은 주관적인 감각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복선처럼 남아있다가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몸으로 느껴야 하는 기술이었어요.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계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인츠와 동료들이 온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세미나장에 앉아 슬라이드만 봤을 뿐이죠. 제 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만 던졌을 뿐 본질을 전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하인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독일 실험실에 소규모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새 보일러가 꺼져 있었는데도 온기가 남아 있었죠. 이 조용한 기술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안타까웠어요. 김 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을 존중한다는 말이요. 온돌은 빠른 효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쾌적함을 추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조용한 열의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만들겠다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온돌, 전통 기반의 현대 에너지 시스템이었어요. 과장도 미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본 것, 측정한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과 시간을 존중하는 통합 시스템이라고요. 뮌헨으로 돌아와 하인츠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내년 브뤼셀 포럼에 온돌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독일 실험실에 소규모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 검증하겠다는 계획도 함께요. 하인츠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몇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포럼 한 달 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이 함께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온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지속 가능한 기술의 모범 사례죠. 이제 저는 이 조용한 열의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이제 세계로 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감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